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 정책 등과 관련하여 명사들의 체험담과 고견을 듣는 특집 프로그램 다문화 인터뷰에서 오늘 모시는 손님은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과 교수님이시고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지윤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정지윤 교수님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하면서 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가 무엇을 연구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는 이 이민다문화 학문을 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 학문을 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서울 한 곳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매 학기 활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현장 실습 현장으로 학생들과 함께 나가서 모든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정책연구소에서 메인으로 잡고 있는 거는 이론적인 학문을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석사 학생이지만 자기 강의안을 가지고 과연 그거를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한테 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 사항들은 자료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기식 자료가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야 스스로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메인 업무는 현장에 적용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현장 실습장이라도 학생들과 다 같이 가서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하셨죠? 네. 그 포럼의 주제와 내용,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올해 4회째입니다. 초창기 2014년도에 먼저 대학에서 이민 다문화 학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2015년도에 서울 시내에 초중 고등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1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야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강의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중등 교사, 교장, 교관 선생님들을 위주로 이제 정책연구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포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 동향과 다문화 동향 이런 거를 시작으로 먼저는 알리는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사례로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학생과 우리나라의 다문화 실정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그 다문화를 시작하고 이제 2016년도 하반기에 이제 최초로 제가 지금 이민 다문화 학문을 하고 있는 그 학문에 맞는 이제 관련 직업군을 소개하는 자리로 2016년 11월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가는 직업군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석사생들이 8명 발제자로 나서고 그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내국인 가정학생과 다문화 가정학생들을 4명씩 섞어서 각자 멘토와 멘티가 돼서 5분씩 발제자와 협력자로 나서서 그리고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이 호감이 갈 수 있게끔 다문화 가정 상담사 직업군과 다문화 가정 교육 관련된 직업군 두 가지를 가지고 발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입니다. 그래서 그 230만 중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미래와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엄마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일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내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자녀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다 가정을 거치는 거지만 내국인 국민과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미 대학에 와서
어떤 새로운 학문을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듯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과연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학문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학문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처나 직업군이 없으면 이 학문이 왜 필요할까? 그걸 지금까지도 고수하면서 지금 관련된 우리나라에 있는 12,000개 직업군에 이제 다문화가 접목될 수 있는 직업군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국인 국민이 배제된 다문화 이민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국인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 저희는 다문화가 별개인 것처럼 별도의 사업들과 뭐든지 내국인이 배제된 듯한 느낌의 방향들이 자꾸 가니까 예. 반다문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완화하려면 어릴 때부터 거리감 없이 차별 없이 예. 어울릴 수 있는 모습이 학습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이번에 이제 그 포럼을 조금 거대하게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체류 외국인이 230만인 와중에 지금 저희 나라에서 각국에 뻗어나가 있는 재외 동포들이 750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50만 재외 동포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민 다문화 가정들이 본국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우리나라와에서 그런 인재들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미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취업처와 직업군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키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특이한 형식의 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이제 첫 단계니까 이번에는 투자 이민 상담이라는 직업군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외국에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지만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 영주권을 하나 받기 위한 내가 영주권자나 그 나라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심사를 거쳐서 주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근로를 하러 오신 근로자들이나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나라 동족이긴 하지만 세터민 탈북자까지 그리고 이제는 난민까지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제일 우선에 있어야 되는 다문화 구성원이 우리나라 내국인 국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가 두 개가 섞였다라는 거는 이미 다문화를 접한 상태고요.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를 차별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개념에서 봐준다 그러면 이번 포럼에서는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 발제에서 지금 말씀드린 제가 포럼 의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이민 다문화 학문에서 나갈 수 있는 직업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직업군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누구이고 과연 청소년 입장에서 투자이민 상담이라는 직업군을 봤을 때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 직업군에 대해서 기재 발주문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내 양 날개로 키우고 있는 저희 석사생들 과연 그 학생은 이 직업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을까? 다문화 학문과 어떻게 접목을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걸 플로에 와 계신 청중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가를 모시고 한 분의 더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이제 글로벌 인재라는 모델로 우리가 키워나가고 제2, 3, 4의 글로벌 인재들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그분을 발제자로 또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미국에 30년 전에 이민을 가셨고요. 거기서 부동산업으로 뉴스타 부동산 남문기 회장님을 우리나라 재해동포의 자랑스러운 동포사회의 한민족 공동대표자 협의회 의장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재해동포들의 역량을 좀 키워주십사 하고 그분을 모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이
32조억 원이 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동산 연맹 회장님, 부회장님들이 부산, 경기, 울산 지역으로 이번에 와서 큰 투자, 왜? 750명이나 된 재외동포들이 우리나라의 역이민으로 들어와서 과연 어떤 영향들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이제 거기에 대한 시점에 직업군이 딱 맞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투자이민 상담을 내세웠고 청중들도 생각하실 때 동포 재외동포 재단이라든지 재외동포 포럼이라든지 거기 의장님이나 이사장님들도 오셔서 동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초중 고등학교에 이런 분들이 강의는 교수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자기의 역량을 교실 안에서라도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현장을 찾더라도 내가 포르투갈을 몰랐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30년 동안 포르투갈에 가서 포르투갈인이면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서 포르투갈을 배우면 됩니다. 그럼 그런 기회들을 안 준다라는 게 속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가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떤 직업군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현장도 찾아다니고 명사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진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분들의 역할이 크고요. 매 여름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 100명들을 데려다 놓고 직업군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해서 이 직업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을 때 다릅니다. 지금 막 들어와서 한국말이 안 돼서 어려운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한국말도 유창하고 엄마 나라 말도 유창하고 거기다가 영어도 유창하고 3개 국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에만 매달리고 있는 동안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학생 코디네이터라는 직업군을 그 학생한테 소개를 했을 때 다문화 학생은 그 직업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저희 엄마가 국제결혼으로 해서 한국에 와서 비자 업무 때문에 이쪽도 찾아다니고 저쪽도 찾아다니고 속시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된다면 본국에 있는 저희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 관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상담 그리고 이런 거를 서비스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직업군이 될 수 있게 나는 그런 직업군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하고 안 하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글로벌 인재를 발굴한다는 게 내국인 학생이 배제가 된다라면 그 글로벌 인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동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돼서 학생들이 직접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야 또 발전이 있으니까 못하더라도 보시는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이 그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이런 포럼들에서도 충분히 중학교 학생들이 전문가들과 나란히 서서 충분한 역량 발제자와 토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제가 그 희망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학교 김진영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국제 인권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이민 상담사를 보면서 발제문을 보면서 2장 정도의 본인의 의견을 쓰라고 했습니다. 왜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투자이민 상담사를 이 교수님이 너한테 권유를 할까? 이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할까? 그래서 그 포럼 책자에 그 학생이 써온 토론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하자니 인권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투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다고 합니다. 그 발표를 듣는 순간 프로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의아해 하셨고요. 또 그게 또 제가 이번 포럼을 연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글로벌 인재를 외국으로도 뻗어나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외동포들이 프로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네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지시사항도 주셨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로 발제자로 나서신 남문기 회장님께서도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런 관련된 포럼 의장상 이외에 뉴스타상까지 또 주셨기 때문에 아마 고무적인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이미 군대에 들어간 자녀들도 네. 있고, 근데 이들에 대한 그 교육 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네. 아마 초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가 네. 아 이거 심각한 문제다 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일단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 미움을 받으면서도 현장을 고수하면서 학문을 만들어 갑니다. 네. 아직도 대학에서 이론 중심이라는 대학 학문에 현장 실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고방식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자, 학교가 학문을 하는 곳이니까 많은 석학들의 학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50%면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50%의 현장을 가미한 교수님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실사고시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초창기에 너무 학문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 이민 다문화 학문이라는 게 모든 나라에서는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나라는 단인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취급받는 데에 대한 배척적인 감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학문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송출 업무를 지금 현재까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민 다문화 정책은 나가는 것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경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나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민 정책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하인즈 워드가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과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 때 발족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들어오면서 다문화 정책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지만 다문화 정책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민 정책이 모든 것을 포괄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들, 이게 융합이 될 때 하나의 완벽한 이민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하면서 석사에 이제 2013년도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 법령에 의해서 필수 선택 과목이 정해지면서 2013년도에 이제 다문화사회 전문가라는 석사생들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국사회 이해나 사회 통합 관련된 모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 27개나 되는 그 교과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전문가입니다. 석사생들은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 안에 각 나라들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반경, 우리나라 국민이 하고 있는 생활 환경 안에 그 나라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고 어떤 별개의 정책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베트남 문화가 들어오고 베트남 나라가 들어오고 포르투갈이 들어오고 인도네시아가 들어오는 거지, 이게 별개로 봐서는 다문화와 내국인과 자꾸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반경 안에서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정책과 방안과 교육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2015년도에 제가 그래서 대학의 학문이 정립된 이후로
지자체들과 교육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 시내만 다문화 학생이 1만이 넘어가는 시점에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에 다문화 학생을 20%만 넣자. 그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보자. 서울시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아리를 발굴을 해서 그 동아리를 개선을 해서 발표를 시킬 때 한국말이 떠듬는 멘토가 아닌 학생을 앞에서 동아리 활동한 거를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한국 학생들이 그 한국 학생이 발표하는 부분에 약한 부분을 서포트를 해주게끔 어울릴 수 있게. 자, 우리는 이렇게 뭘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고정관념이 너무 큽니다. 틀려도 됩니다. 말이 어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만들어주다 보면 이 정책이 교육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 학교에서 부담감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학생도 언어가 약한 성적이 조금 떨어진 학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예 전응하러 보시지를 않고 기존에 있는 우리 내국인 학생들 중에 말이 조금 늦어서 늦게 따라가는 학생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도 아니고 어울릴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한 반에 30명 중에 다문화 학생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케어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문화 교육은 학교와 우리나라의 지자체와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소, 비자관계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통괄하는 세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다르게 다문화 교육은 불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우리나라의 주민센터라든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을 들으시고 학교에서 못해주는 부분을 사찰의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뭐 템플스테이 같은 걸로 인성 함량이라든지 다문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와 근접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봉사 활동으로 학부모님들이나 교회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토요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못해주는 것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지자체와 어울려서 해주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자꾸 발굴을 해서 협력을 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당장 접촉 안 되는 부분을 그런 데서 협조를 받고 교육청도 학교에서만의 교육청 지원이 아니라 그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협조를 해서 못하는 부분은 넘겨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언어가 좀 약해도 또 초중 고등학생들이 언니 오빠로 그런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끔 이런 지자체들이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 다문화나 이민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나 교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될 때 농촌에 다문화 가정이 많았듯이 이거는 그 지역적으로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게 자꾸 파급되게 다문화가 자조성을 이루어야지 정말 다문화 가정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도움 바라지 않습니다 소리 나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곡해가 돼서 도와주는 관점이 곡해가 돼서 그냥 퍼주기식이 되다 보니까 받는 것만 받게 되는 느낌이 들고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다문화를 왜 받아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정책이 그런 시야로 보게끔 했는지 거기에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정책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게 정책인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를 초창기에는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방송도 지향하는 바고 아까 교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이게 가장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민 오신 분들이나 내국인들이나 다 같이 서로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내국인들을 교육하는 거, 네. 우리 미디어의 역할이 또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네. 이제 초창기에 그런 관점에서 시작했다가 네. 이것이 좀 바뀌어져야. 바뀌어야 되겠구나, 좀 발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네.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제가 이제 일선 그 농촌 지역의 군수들을 좀 만나보면은 네. 이 다문화 가정의 교육에 대해서 이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되겠구나. 네. 지자체가 나서서 네. 이들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제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자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네. 자,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범람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회통합기관이나. 네. 그렇지만 사실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맞벌이를 하고 계시면서 그게 하루 종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외국인들만을 위한 장소라는 각인이 자꾸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민들이 반발이 생기는 거고, 예. 국민들이 우선이 돼서 우리 옆집에 방글라데시인이 있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교육한다 그러네, 그러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 학교와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끌어안는 거고, 나 방글라데시 안 가봐도 나 방글라데시 분들한테 방글라데시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너무 좋아. 이제 이런 게 자꾸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게 자체적으로 모델화가 돼서 자꾸 만들어지면 이게 중앙으로 목소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민이나 다문화는 제가 처음 학문을 만들어 가듯이 어떤 기준이 없고 바탕이 없고 맨땅이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게 법이 되고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실제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문화 학문 수립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다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무슨 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1등을 좋아합니다. 네. 1등을 좋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가고 싶은 욕망들이 다 큽니다. 학생 시절에는. 이제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원하는 이제 엄마와 동창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은 많고 이제 해오던 건 있고 그래서 가고 싶은데 뭐든지 어떤 공부가 모든 사람의 기준은 될 수 없지만 항상 그런 마음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택한 게 지방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서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석사 부분에서도 영어를 더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희한하게 우리나라 IMF 시절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이상하게 IMF 시절에 97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이민이라는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이라는 붐이 일기 시작해서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무역협회에서 이제 무역 파트가 아닌 이민 파트에 이제 사람을 뽑게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지원을 해서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가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사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유학도 보내고, 이민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서류를 이제 캐나다 마빈 변호사한테서 정식 수제자처럼 오리지널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계 법을 공부하려 그러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한계가 있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동안 이민법이나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액트가 바뀌기 때문에 뭐 놓을 수가 없죠. 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캐나다에 대한 서류를 그 마빈 변호사한테서 그냥 거의 다 변호사 수준으로 섭렵을 하다시피 막
예. 너무 맞더라고요, 그게. 예. 예. 그냥 좋았어요. 예. 그냥 서류상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접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보다 아마 서류를 맡기시면 모든 인생 역사를 다 깨서 예. 그쪽 나라로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예. 그게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97년도에 하루에 컨트롤한 서류가 뭐 하루에 이민을 꼭 가서가 아니라 뭐 하나의 무슨 그것처럼 받아놓으려고 하는 골프 회원권처럼 받아놓으려 하는 그 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서류를 하면서 서류상으로 잡 디스크립션이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직종을 다 접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근무하시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캐나다 무역협회가 한국에 지사로 나와 있는 곳에 이제 이민 파트를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류를 전체를 다 만지다 보니까 그 직업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게 사회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류로라도 어쨌든 내가 그 회사를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직업군들도 많고 너무 많은데 왜 이거는 법이 없지? 학문이 없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게 참 애매모호한 게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나라 사람의 서류를 한국말로 영어로 다 만들어서 대사관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 우리나라에 상주도 안 하시는 캐나다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님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류 전체를. 그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저한테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민학이라는 학문이 2000년도에 정말 시기상조였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주뱅크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계속 그 학문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이민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학문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출입국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출국, 체류를 담당하고 계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이제 이 사회통합 관련 차원에서 이 학문을 이제 체계화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관리 법령에 의해서 이제 교과목이 정해지고 하는 거를 보면서 학문이 있어야 된다. 제가 교수님들을 저도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존경합니다. 왜? 타 학문이지만 그거를 자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논문이라는 걸로 모든 데이터 자료를 뽑아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토론회나 포럼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지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현장이 반영되지 않은 이론은 의미가 없고요. 이론이 아무리 높아도 그게 현장에서 풀어먹을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혼자서 떠들 때는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힘나요. 인정을 해주시고 또 같이 가는 저희 석사생들도 배출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을 만들게 된 건 이게 학문이 있어야 정책과 방안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이 정립이 돼야 데이터 자료화가 돼서 논문과 통계가 많이 나와서 이게 반영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학문을 하고 또 이 학문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키워서 지금 강의를 내보내고 배출을 시키고 자부심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그 취지에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는 대학과 다르게 쉽게 즐겁게 자원봉사 활동이나 현장 학습으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같으면 나라 한 학교에 20개 되는 나라가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다 케어가 될까요? 언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이 학문이라는 거는 학문이 있어야 현장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학문이 있어야 이 현장이 소리를 높이겠구나. 그리고 현장이 학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학문이라는 게 먼저 우뚝 서야겠다. 그래서 이 이민 다문화 학문이 뻗어가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더 지지를 해주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이 배우고 익혔으면 합니다. 내친 김에 그 이민 다문화 학문이라는 그 분야에 관해서
좀 내용을 네네네. 너무 뭐 깊이 전문적으로 들어갈 네네네. 수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그래서 간략하게. 네. 이민 다문화 학문은 출입국 관리 법령에 의해서 필수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38개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과가 아직은 정립을 할 수가 없고 학부부터 만들어진 뿌리가 있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석사, 박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이민법이라든지 동포사회 이해라든지 교사 방법론이라든지 다문화 사회 이해라든지 교육론이라든지 정말 방대한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문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안에 모든 전공이 다 해당이 됩니다. 왜? 행정학,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어떤 것 하나도 이민 다문화 학문하고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섭렵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학계가 내 학문이 최고, 내 학문 아닌 영역을 안 돌아보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네.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좀 깨고 싶습니다. 어떤 그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이 학문을 했을 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미 체계가 잡혀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접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을 하자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이민 다문화 학문을 했을 때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유아원을 하고 계신다. 유아원을 20년 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은 베테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민 다문화 학문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유아 교육에서 이민 다문화 학문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내국인 학생의 이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보육 교사로서 어떻게 키우고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틀을 만들어서 이민학 학문은 이거야 이거 아니고요. 기존에 본인이 해오던 학문과 일에서 이민 다문화라는 학문을 내가 할 수 있는 포섭할 수 있는 영역을 찾자라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입니다. 그게 요즘 이제 융합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 수백 년 전에는 학문을 하면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세분화되고 전문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뭐 아직도 저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뭐 과거에 교수를 했지만 학자들이 자기 학문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좀 지나치게 마치 국수주의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전에 이제 특정 학문의 연구 방법을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하면은 마치 제국주의자가 침략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서로 크로스오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차츰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한마디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석사 이민 다문화 학문을 내세우는 이유가 지금 현재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눈으로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이라고 멀티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 개념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내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하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생직업군들을 개발해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한일문화교육원 같은 데 제가 석사생 전문가로서 매 학기 4명씩 강의를 내보내는 이유도 네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똑같이 동작구에서 축제를 할 때 유학생 코디네이터라든지 투자 상담사라든지 이런 신생 직업군들을 학생들한테 자꾸 알려야 됩니다.
없는 직업군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왜 국제화되는 시대에 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한국과 외국을 왔다 갔다 할 때 학생들에게 캐나다에 대해서 알고 유학생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연하게 질문이 다릅니다. 내국인 학생이 왔을 때는 저 영문 이름 없어요. 이거 왜 해요? 신청서 써보는 습관, 체험학습을 해주려고 이제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얘기하는데 다문화 학생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거 필요해요. 근데 이런 역할들은 어디 가서 해요? 질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 학생이 관심이 있던 없던 이런 직업군들을 계속 알려야 되고 진로 박람회나 진로 체험학습을 통해서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방대한 직업군들을 습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직업군 얘기를 자주 하셨으니까 네. 지금 다문화 그 자녀들이 앞으로 그 뭐랄까요,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직업군 네. 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저도 이제 새로운 학문을 새로운 산업대학원 안에서 만들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타 학문을 접하는 기회가 많았고 저도 전공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또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직업군은 다문화 가정 상담사라는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 전문가 교육자라는 직업군이고요. 그리고 재외공간의 사전 담당관이라는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투자 이민 상담사라는 직업군 안에는 유학생 코디네이터라든지 국제결혼 행정사라든지 그 다음에 중도 입국 자녀 코디네이터라든지 정말 지금 앞으로 뻗어가면서 더 필요한 직업군들이 많습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번역사, 해설사 너무너무 지금 인식이 안 되던 직업군들이 12,000개 중에서도 잠재되어 있던 직업군들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현장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 학생들에게 알렸을 때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도 자기가 자합을 구하지 않은다면은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직업군들이 학교에서, 포럼에서,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학생들 입을 통해서라도 이런 직업군들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굳이 외국을 가지 않아도 우리가 외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이런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면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게끔 연구 프로젝트를 굳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학생도 같이 끼우고 일반인도 끼우고 그렇게 되면 목소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과 방안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군들은 지금 많이 발굴이 되고 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직업군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직업군을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할 청소년들이 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그들의 마음가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학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이미 본인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민 다문화 학문으로 자기의 고객 상대가 되실 분들을 대상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고요. 학문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나라를 알아야 되고요. 그 나라에서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가 먼저 된 상태에서 우리의 정신과 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각 나라를 먼저 알고 그 나라에 관심이 생겨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역량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많이 접해야 되는데 학부모님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번에도 포럼을 하는데 평일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토론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작년처럼 5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플로어에. 자,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은 설득이 됐습니다. 포럼 발표장에 자기 친구가 발표를 하고 나도 향후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하는데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외국도 못 가고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 학생이 뻗어나가야 될 길이 작아집니다. 자기가 주체가 아니더라도 자꾸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의 외국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을 가서 외국처럼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과 방안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외국의 어떤 좋은 사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꼭 사례로 만들자. 제가 한 학기마다 현장 체험학습을 석사생이지만 두세 번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활동한 모든 사항을 같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걸 책자화 시킵니다. 실제 사례집이라고 해서 공동 저자라고 해서 예, 왜? 학교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게 초중 고등학교에도 되어야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주입식이 아니라 아, 나 이런 거 발표하고 싶은데 아, 그 유명한 사람이 그분이 계시던데 내가 한번 가서 컨택을 해봐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아, 무조건 책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꼭 외국을 나가기 위한 방법들도 스스로 찾게끔 해주고 또 부유하신 재해동포님들이 장학금도 좀 많이 주시고 이렇게 글로벌 인재를 본인의 제2의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게 서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모들 중에는 네. 이제 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뭐 가난한 나라, 네. 예, 우리보다 좀 수준이 떨어진 나라, 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시간 내서 아뢰할 게 뭐가 있느냐, 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네. 세계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네. 2차 대전 이전에는 사실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네. 유럽의 몇 개국, 북미의 몇 개국, 두 나라밖에 없었는데 네. 2차 대전 이후 지난 5, 60년 동안에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부유하게 됐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네. 이제 한류가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3, 4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봤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또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지금 한국과 똑같이 그렇게 발전할 건데 네. 그걸 길게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던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자녀들이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 합니다만 네. 한국어 계속 공부하라 해도 한국어 공부 안 했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이 발전돼서 네.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엄청 무궁무진 많은데 한국어를 몰라가지고 네. 아이고 내가 그때 한국어 공부를 안 했던가 하고 후회하는 젊은이들이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예. 거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을 많이 하고 다문화와 내국인이 같이 어울리라고 하는 이유가 중국인 통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한 17년이 됐지만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디아스포라 개념으로 미국 사탕수수 밭에 가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필요한 시점에 영어는 줄기차게 해놨는데 한국어가 안 돼서 인재를 활용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이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고요. 엄마 나라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중 언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예. 한국어를 바탕으로 타어를 가르쳐서 한국 안에서 세계화를 먼저 시켜주면 예. 학생들 스스로 세계화로 뻗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상으로 명지대학교 정지윤 교수님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